친구들 안녕. 좋아, 반갑다. 오늘은 역사 2 한국사 시간이야. 오늘은 2강 청동기와 고조선의 건국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이 건국되는 모습을 단군 신화 사료 해석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복습해보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역사시대 이전에는 시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었던 재료를 바탕으로 시대를 구분을 했었어.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게 구석기 시대랑 신석기 시대였지. 좋아. 구석기 시대랑 신석기 시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공부를 했었는데, 먼저 차이점. 구석기 시대는 돌에서 떼서 만드는 뗀석기, 신석기 시대는 갈아서 만드는 간석기를 사용을 했었지. 구석기 같은 경우에는 식량을 스스로 생산할 수가 없어서 사냥이나 채집을 했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하게 만드는 이동생활을 야기했었어. 하지만 신석기 시대 때 인간은 드디어 한 발짝 진보하게 되니 신석기 혁명이 발생하는 거야. 바로 뭐? 그래, 농경을 하고 목축을 했다. 스스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던 거지. 자기가 식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걸 찾아서 이동할 필요가 없었던 인간은 드디어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다.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집이 필요하게 됐지. 땅을 움푹하게 판 다음에 그 움푹한 판 위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움집 같은 것,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 구석기랑 신석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복습을 한 거고, 공통점도 있었지. 구석기랑 신석기 때는 아직 식량이 넉넉지가 않았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나눠 가지면 간신히 딱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갖고, 이런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지. 결국에 사람들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야. 좋아, 오늘은 이 뒤에 이어서 청동기 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청동기 시대 할 때 청동기라고 하면, 청동이라면 무엇일까? 청동은 구리라고 하는 광물과 주석이라고 하는 광물을 합쳐서 만든 합금이 되겠어. 아, 선생님, 왜 구리 시대가 아니라 청동 시대일까요? 구리가 있으면 그냥 구리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 친구도 있는데, 구리는 물러가지고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기 조금 어렵고, 이 구리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금속들을 섞어서 조금 더 딱딱하게 만들어서 사용한 게 청동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아직 철기 시대까지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철이 구리보다 녹는 점이 더 높대, 얘들아, 과학적으로. 그래서 아직은 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었고, 당시 이제 막 시작되기 시작한 금속 기술로서는 청동이 최선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신석기 시대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거야. 청동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니까 녹여서 물건을 만들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뭐 떼어내서 만들거나 갈아서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녹여가지고 틀에 부어서 만드는 거야. 그 틀을 우리는 바로 거푸집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청동기 시대 때 청동 도끼를 만든 거푸집이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청동 물을 녹은 걸 부어가지고 익힌 다음에 식혀가지고 강력한 청동 도끼 날을 만들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나중에 이렇게 막대기를 연결을 하면은 청동 도끼가 나오는 거다. 혹시나 거푸집이나 청동 같은 것들을 만드는 원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붕어빵 생각하면 돼. 우리가 붕어빵 먹으러 갔을 때 붕어빵 아저씨 붕어 2마리 주세요 하면 아저씨는 이런 붕어빵 틀에다가 여기다가 뭔가 그런 재료들을 넣고 이걸 닫은 다음에 치 익힐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쫙 열면은 맛있는 붕어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마치 청동 때 거푸집 안에다가 녹은 청동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익혀서 청동 도끼를 만들어내는 것과 붕어빵이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청동기 시대 때 모든 물건을 청동으로 만든 건 아니야. 우리가 흔히 청동기 시대라고 하면 모든 물건을 청동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에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 좋아, 아주 훌륭한 질문이다. 정답은 아니야. 왜냐면 청동은 당시에 구하기가 어려웠대. 그리고 또 이 청동이라고 하는 금속의 특성상 땅을 이렇게 일구는 경작을 하기에, 농기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했다고 해. 그래서 청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무기나 아니면 장신구 아니면 재사용 도구로 사용되었고, 생활용품은 여전히 토기, 나무, 돌 이렇게 사용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왜 우리가 철기시대 말기에 살고 있고 되게 다양한 재료를 갖고 있지만 꼭 모든 것들을 가장 발달된 재료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지 얘들아? 그것처럼 청동기 시대에도 여전히 돌이나 나무는 중요한 생활용품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 교과서에도 있는데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들이야. 자, 첫 번째 민무늬토기다. 민무늬토기는 민무늬, 무늬가 없는 거야. 우리가 달팽이 중에 집이 없는 달팽이들을 민달팽이라고 하잖아. 토기 중에 무늬가 없는 토기는 민무늬토기야. 이런 것처럼 옛날에는 빗살 무늬가 있었지만 이제는 무늬가 없는 민무늬토기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반달 돌칼을 들 수 있다. 반달 돌칼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긴 돌칼인데 구멍이 나 있어서 여기에다가 실을 연결할 수 있다. 이거를 손으로 잡고 이제 여기 이렇게 곡식들이 있으면 곡식을 이렇게 써는 거야. 요즘 같은 경우에야 트랙터로 밀어버리거나 아니면 쇠로 만든 낫이 있지만 당시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낫 대신 곡식을 수확할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반달 돌칼이다. 아까 이야기했지. 청동기 시대에 또 돌을 사용했다고. 자, 돌로 만든 칼이지만 석기 시대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기인 비파형 동검이야. 비파형 동검은 비파 형태로 생긴 동검이라는 뜻인데 비파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래에 있는 악기다. 이 악기의 이런 형태를 따라서 동검의 모양이 생겼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때 좀 비슷하니? 선생님 근데 여기 손잡이가 너무 좁은데요? 너무 짧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 걱정하지 마. 어디 지우개. 우리나라 동검의 특징은 이 손잡이가 한 개가 아니라 여기다 손잡이를 붙일 수 있게 돼 있어. 손잡이를 붙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너무 짧아가지고 싸우다가 떨어뜨릴까봐 무서워요. 이런 걱정은 안 해도 좋다. 오케이. 자, 네 번째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은 무엇이냐면 거친 무늬 거울이야. 거울이긴 거울인데 무늬가 거칠게 나 있는 무늬라서 거친 무늬 거울이다. 나중에 철기 시대 가면은 무늬가 잘게 나 있는 잔무늬 거울도 있어. 그래서 그것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 아니 선생님 거울이라 그래서 봤는데 너무 무늬가 거칠어요. 우툴불퉁해요. 이걸로 어떻게 얼굴을 확인할 수 있죠? 라고 하는 친구들 많아. 진짜 좋은 질문이야. 선생님도 어릴 때 너무 궁금했어. 처음 공부를 할 때 아니 거울이 뭐 이렇게 생겼지? 이걸로 얼굴 볼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로 빛 반사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거울의 뒷면이다. 왜 우리 지금 21세기에 사용하는 너희들 손거울도 보면은 뒷면에는 이렇게 귀여운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거를 쏙 뒤집으면 여기에 얼굴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울면이 나오지? 그거랑 똑같다. 거친 무늬 거울도 여기는 장식하는 뒷면이고 뒤집으면은 빛을 이렇게 반사하거나 아니면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 모양이 나오는 것이야. 이 네 가지 유물 전부 다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고 생긴 것도 정말 중요하니 여러분 교과서에 꼭꼭 정리해 주길 바랍니다. 자, 다음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신석기 시대 때 발전했던 농업이 더욱더 발전하기 시작한다. 농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몰려 살게 되고 생산력은 점점 더 증가하게 돼. 생산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에 농업 생산품이 많아지고 이는 결국에 남는 생산물, 즉 무엇이다?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잉여 생산물이 발생한다는 건 결국에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고 이렇게 생산물을 차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 무엇이 등장했다? 계급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아까 청동기 사회 이전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나눠 갖는 평등 사회였지만 이제 청동기 사회엔 계급이 발생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맨 왼쪽으로 보니까 이 사람 뭔가 굽고 있어. 뭔가 연기가 모락모락 나네. 이거 뭐지? 그래, 청동기. 청동기를 제작해서 살았구나. 청동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무엇을 하고 있니? 싸우는 훈련을 하고 있지. 그래, 청동 무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정복 전쟁이 더욱더 활발해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 연습을 하고 있겠지. 전쟁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쳐들어갈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우리한테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취락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물을 이용해서 뺑 둘러가지고 마을을 보호하고 있고 나무로 목책 같은 것을 설치해서 강력한 방어 라인을 구축했던 것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오른쪽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어떤 사람이 돌로 만든 기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어.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청동기 사회를 이끌었던 군장 혹은 제사장 혹은 족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뭐 군장이 제사장을 겸했으니까 같이 합해서 얘기할게. 군장이라고 보면 돼. 당시의 정치적인 지도자야.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제사도 지내고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을 또 얘기를 해줄게. 뭐가 있냐면 고인돌이 있어.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은 족장의 무덤이다. 군장의 무덤이야. 그런데 엄청나게 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인데 선생님도 가봤어. 여러분들이 이 옆에 서면은 이 정도야. 여러분들. 엄청나게 크지.
이렇게 커다란 무덤, 커다란 돌멩이, 이거 어떻게 올렸을까? 일반 사람들 무덤이 이렇게 클까? 아니야.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냐? 군장의 무덤, 정치적인 리더의 무덤인 거야. 정치적인 리더가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무덤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 무덤만 보더라도 당시에 슬슬 계급이 발생하기 시작했구나. 정치적인 리더 군장은 꽤 큰 권력을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군장의 권력을 상징해주는 또 다른 유물이 하나 있어. 바로 청동방울이다. 방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딸랑딸랑딸랑딸랑 약간 뭐 악기, 뭐 애들 장난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청동방울은 굉장히 드문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희소한 청동방울을 갖고 신비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제사장, 군장은 높은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고인돌과 청동방울에서 족장, 즉 군장이 굉장히 권위를 갖고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 청동기 시대 때 계급이 발생한 거야. 특히 이 군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정치적인 힘도 갖고 있었지만 제사도 지내는 종교적인 힘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세계사에서 4대 문명 배울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 같은데 신이랑 정치가 합쳐지는 신권 정치가 나타나잖아.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랑 비슷해. 제사장, 족장은 정치적 힘과 종교적 힘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였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인돌과 청동방울 같은 것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겠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의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드디어 건국되게 된다. 원래 고조선이 나라 이름이 아니라 조선이 나라 이름인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또 1492년에 그 세종대왕이 있는 조선 다시 한번 건국된단 말이야. 그때 1492년이 아니라 1392년이다. 미안해. 1392년에 조선이 새로 건국돼. 그러니까 그 나중에 건국된 조선이랑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가 편의상 이제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지?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조선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그 신화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삼국유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역사책에 있는 단군 신화의 내용이야. 여러분 신화 같은 경우에는 국어 시간에 배우겠지만 신비로운 이야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화를 읽어보면은 지금의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 여러분은 그럼 이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을 신화는 뭐 말이 안 되니까 역사랑은 상관없는 거야. 우리는 과거 일어난 사실을 사료를 통해서 탐구하는 거지 뭐 신비로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관심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까? 아니야. 잘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쉬운 예시를 들어줄게. 선생님이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귀여운 강아지 사진, 정말 귀여운 고양이 사진에다가 어떤 사람이 댓글로 이렇게 달더라고. 지구 부셔, 너무 귀여워. 또 어떤 사람은 우주 부셔, 우주 부셔 이렇게 댓글을 남더라고. 선생님 처음에 왜 이렇게 댓글을 달았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어. 되게 재밌더라고. 지구 부셔, 우주 부셔, 뿌잉뿌잉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 강아지랑 고양이가 진짜 지구를 부셔서 그렇게 댓글 달았을까 그 사람이? 강아지랑 고양이 귀여운 애들이 진짜 우주를 부셔서 그렇게 댓글 달았을까? 아니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만큼 막 지구가 폭발될 정도로 너무 그 귀여운 마음을 강렬하게 담고 싶은 그 열망을 통해서 그런 글로 표현한 거잖아. 신화도 마찬가지야. 신화에도 얼핏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인 진실이 들어있다는 거야. 우주 부셔라는 말 이후에는 엄청나게 귀엽다라고 하는 진실이 숨어 있는 것처럼. 자, 그럼 단군 신화를 한번 우리가 사료를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었다. 환인의 아들이 뜻을 알고 태백산 지역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였다. 환웅은 무리 3천여 명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에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고 불렀다.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을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 일을 맡아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 가운데 곰이 여자의 몸으로 변했다.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하였다. 단군 왕검은 요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 삼국유사의 기록이야. 자,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를 처음에 세웠던 사람은 환인의 아들이라는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운 건 아니고 우리나라 지역을 처음에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지? 그럼 이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우리 땅을 다스리기는 목적, 우리 땅을 다스리기 위한 어떠한 이념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두 번째 줄에 있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사상이 되겠다. 홍익인간은 가끔 홍 해가지고 이제 얼굴이 빨간 게 홍익인간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얼굴 빨간 게 아니라 이게 넓을 홍자야. 그래서 널리 인간에게 이익을 주자 해서 홍익인간이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이라고 볼 수 있어. 한번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나 보니까 이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우리나라에 없지만 어디선가 내려온 사람이야. 어디선가 온 사람이 3,000명을 데리고 왔대. 3,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어떤 신을 데리고 왔대. 바람, 비, 구름의 신을 데리고 왔대. 실제로 신을 데리고 오진 않았을 테니까.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오진 않았을 테니까. 어디선가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이동했다라는 것을 저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얘들아 생각해보자. 왜 하필 많고 많은 신 중에, 많고 많은 부하 중에 바람과 비와 구름과 관련된 신을 데려왔을까? 다른 신들 많잖아. 뭐 호랑이의 신, 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뭐 동물의 신, 뭐가 있을까? 뭐 천둥의 신, 그런 거 아니. 그런 것들이랑 올 수도 있잖아. 근데 왜 하필 바람비 구름이었을까? 바람비 구름은 뭐야? 물이랑 관련돼 있는 거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농사와 관련 있는 거야. 단군이, 환웅이 내려와서 우리나라에 국가를 건설할 때쯤에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농경이었구나. 농사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농사랑 관련 있는 전문가 바람, 비, 구름의 신이랑 내려왔다고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군 신화를 읽어보다 보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아니, 곰이랑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람 말을 하면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어. 그러면서 결국에 환웅은 그 중에 마늘을 열심히 먹었던 곰이랑 결혼을 하잖아. 곰이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아니, 이게 뭐냐? 여기 어떻게 역사가 숨어있냐?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여기도 역사가 숨어있다. 곰이랑 호랑이는 진짜 곰이랑 호랑이가 아니라 우리가 신석기 때 배웠던 토테미즘이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곰을 토템으로 삼아서 숭배하는 부족, 호랑이를 토템으로 삼아서 숭배하는 부족, 이 두 개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 두 개의 부족이 원래 우리나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조금 다른 지역에서 이동해온, 신화에서는 하늘이라고 표현하지만 분명 하늘에서 내려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이 환웅 집단이 내려왔을 때 우리 살고 있는 두 개의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 중에 어떠한 부족과 선택해서 연합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중에 선택했던 부족이 바로 곰 부족이었고, 이것을 신화에서 표현할 때는 인간으로 변한 곰, 웅녀와 환웅이 결혼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아마 유추를 하건대 환웅 집단이 내려오고 곰 부족이 거기에 힘을 합치는 형태의 어떤 부족의 연맹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야. 결국에 환웅 부족과 곰 부족이 연합을 하게 되고 그들은 대표자를 세우게 되니 그 대표자가 바로 단군 왕검이다. 왜 우리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고 부르잖아. 중국의 왕 황제라고 부르고, 일본은 천왕이라고 부르고, 고조선의 정치적 지도자는 뭐라고 부른다? 단군 왕검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이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면은 당시에 고조선 사회를 엿볼 수 있어. 어떻게 엿볼 수 있냐면, 단군 왕검은 단군이란 단어랑 왕검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형성된 합성어야. 그럼 단군은 무슨 뜻이냐? 단군은 제사장을 의미하고, 왕검은 왕 큰 칼, 왕 엄청 큰 거 왕, 검, 칼, 엄청 큰 칼, 즉 정치적인 지도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도자의 명칭이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거는 고조선의 지도자는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정치 지도자이기도 한 재정일치의 지도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우리는 이 단군 왕검이라는 용어만 보더라도 고조선 사회는 마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이집트 문명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재정일치 사회였구나 라고 하는 점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사료 해석을 해봤어. 한국사에서 사료 해석을 해보는 건 처음이야. 아마 세계사 시간에는 뭐 함무라비 법정 같은 것도 많이 해석을 해봤겠지만, 한국사 시간에 처음으로 단군 신화라고 하는 사료를 해석을 해보았다. 그래서 단군 신화의 내용을 통해서 고조선이 건국된 당시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군이 세웠던 단군 왕검이 세웠던 고조선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갔고 어떤 식으로 쇠퇴해 갔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강 청동기 시대와 고조선의 건국에서 먼저 청동기 시대는 청동을 사용했는데 하지만 청동은 귀하고 경작을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생활용품은 돌이나 나무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곡식을 추수하는 반달, 돌칼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청동기 시대 때는 생산력이 증가하고 결국에 그에 따라서 계급이 발생하고 전쟁이 증가하고 군장에 등장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유물은 무늬가 없는 민무늬 토기, 반달, 돌칼, 그리고 비파 모양으로 생긴 비파형 동검, 그리고 무늬가 거칠거칠했던 거친 무늬 거울이 되겠습니다.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우리는 민족의 최초의 국가였는데 우리는 여기서 단군신화라고 하는 사료를 해석해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단군신화의 사료를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